안녕하세요. 참새TV 알고 싶어요. 작업치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작업치료 활용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작업치료사 지석연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치료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작업치료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인 이야기, 그리고 마무리 메시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OT라고 써 있죠. 작업은 이제 occupation이라고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끔 하는 치료, 그래서 영어에선 테라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는 줄여서 OT라고 해요. 물리치료는 PT, 작업치료는 OT, 그리고 언어 치료는 스피치 랭귀지 테라피라고 하기도 하고 ST라고 줄여서 얘기합니다. 소위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 간호사의 의료 질병을 담당하는 전문가가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OT, PT, ST라고 해서 재활과 발달을 지원하는 그런 재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작업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한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의 삶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24시간 어떻게 살고 있는지로 저희가 그 사람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건강을 또 표현할 수 있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 거죠. 늘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되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가면서 사회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직업활동, 이런 하게 되는 활동, 이렇게 삼박자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함께 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어디서 살죠? 집에서 살고, 학교에서 지내고, 직장에서 지내고, 사회에서 지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활동이면서 사회 안에서 삶으로,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죠. 자, 작업치료는 언제 필요하냐면 이런 삶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뭐랄까요? 이제 그 작업에서 먼저 일어난다기보다 대체로 우리 삶에서의 어려움이 내 개인이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 어려움이 그 병에 걸렸거나 이럴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있거나 손상이 있거나 또는 내 심신에 정신장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장애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의 장애를 저희는 개인 수준의 장애라고 불러요. 이런 개인의 병이 있거나 손상이 있거나 어떤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이런 경우에 제일 필요한 것들은 이런 질병에 대한 직접 치료, 그리고 손상에 대한 처치, 그리고 심신장애에 대한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의료적 지원이 우선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려움이 점점 더 커져서 내 생활을 침투한다면, 그렇다면 작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게 되죠. 사실은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일상의 어려움이 무조건 이런 나의 개인적인 손상 때문은 아니에요. 개인적인 손상이 있더라도 작업을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밀하게는 의료적 처치를 잘 받으면서 꼭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업의 어려움과 개인의 어려움이 둘 다 동시에 존재할 때 이 둘을 저희가 좀 조화롭게 맞춰가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잘 진행을 하다 보면 나의 심신의 어려움이 좀 감소하는 경향도 있고, 또 감염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또 일상생활을 감염 관리를 잘 하면서 건강하게 물 마시고 또 건강한 생활을 잘 유지하면 또 감염 질병이 낫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 또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신체, 심신의 어려움을 좀 감소하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나의 심신의 어려움이 결국은 이제 불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개인의 영구적인 손상, 그래서 장애라고 부르는데, 이 장애가 있을 때, 장애가 있어도 이 작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작업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몇 가지 사례로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한 경우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른쪽에 사회와 환경을 약간 좀 커다랗게 좀 만들어 봤어요. 저희 가족의 예이기도 한데요. 이제 사고를 당해서 뇌 손상을 입고 그러면서 경미하지만 신체의 손상 또 마비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땐 움직임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인지가 좀 어렵거나 이런 경미한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무조건 작업이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면 이제 저희 가족은 걸을 수 있었고 식사를 하기도 하고 자주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듣고 그다음에 읽고 쓰고 이런 활동들은 또 잘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 어려웠냐면 이전에 살던 직장 생활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되어서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 매일 회사에 나가던 그 8시간 또는 8시간 되던 시간이 이제 병원에서 재활을 잘 맞춰서 다시 회복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서 일상은 유지하는데 그 큰 직장 생활이라는 부분이 빠지게 되니까 커다란 시간에 공백이 생기죠. 그러면 시간의 균형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삶의 균형도 좀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관계도 어려워지고 재활이 좀 무의미한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희 이제 작업치료사들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이 무너진 일상의 시간에 대해서 일과를 다시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시 복귀할 수 있다면 직업 탐색을 해야 되고요. 또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직업을 갖기보다는 그 8시간 자체를 잘 구성해서 여가 생활을 해야 된다면 여가를 재탐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뇌손상이 있어도 인지적 능력이 있으신 분에게는 자기 이해를 돕는 그런 인지적 중재를 하기도 하고 또 뇌손상이 있기 때문에 중도장애인이 되었는데 이전으로는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지만 이제부터 살아나가야 될 새로운 재활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족 이해를 돕는 환경 중재가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분은 이제 자동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를 다시 타는 것은 운전은 하지 못해서 어때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조금 더 새로운 여가라고 해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사용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가지기도 하고요. 요즘은 TV가 달라져도 어르신들 쓰기 힘드시잖아요. 식사를 잘 하시니 식사를 좀 다양하게 재미있게 그런데 의미가 있게 이렇게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절에 따라서 안전하게 그런데 또 여가를 위해서 등산을 하고 그럴 때 장비를 챙기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환경들이 이제 또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도 조금 더 이제 다채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업치료에서 작업을 이야기할 때 무지개처럼 일상생활을 이제 비유했었고 또 하고 싶은 활동, 해야 되는 활동, 하게 되는 활동 이렇게 해서 세 측면의 균형을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우리 환경도 얼마나 다채로워지는지 아니면 얼마나 다채로운 환경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도와주는지 이런 그림으로 좀 이해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그 환경이 중요한 이유가 작업치료사는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장애가 있어서 가족을 지원한다고 할 때 작업치료사가 무슨 만능은 아니잖아요. 가족 지원에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뇌손상이나 신체 손상이 최소화되거나 그래도 훨씬 더 개선되는 어떤 측면이 있거나 또 자칫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적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사회적인 제도가 다채롭게 있어야 되죠. 제도가 없이는 장애가 있거나 삶의 균형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참여할 거리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우리나라에는 복지관도 많고 요즘 치매안심센터도 있고 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위한 각종 센터들이 또 있죠. 그런 곳에서 다양한 참여를 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끔 제도 지원을 연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실 경미한 뇌손상인 경우에는 이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낙상의 위험은 가지고 있는데 장애 등록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있다면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좀 더 커다란 측면에서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는 태어나서 쭉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저희가 발달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아동기에는 발달장애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나이가 65세 이후로부터 점점점 퇴화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고령인으로서 노화하는 것도 변하기도 해요. 변화라고 하는 것이 꼭 성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저물어 가는 것, 그런 것도 발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달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어려움이 이제 발달 장애가 있거나 또 노인기가 되어서 이제 인지나 감각 손상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흔히들 발달 장애 자체는 지적 장애 또는 뇌성마비, 자폐성 장애, 또 ADHD 이런 그 18살 이전에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성장의 발달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을 발달장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나이가 들어서 변화하면서 나에게 퇴화를 가져오는 그런 노화로 인한, 그것도 발달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화로 인한 변화인데요. 그것들을 저희가 지금은 치매라고 부르는데 엄밀하게는 인지나 운동이나 감각이 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작업적인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의 그 다채로운 작업 중에 강점 작업은 꼭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일상생활이나 여가나 어떤 직업활동이나 소통, 또 대인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작업치료는 작업 자체를 발달하게 하거나 또 발달이 어려운 경우는 그 작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거나 환경을 사용하거나 또 작업 과제를 단순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양육자나 돌봄자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한다든지 또 상호작용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한 일상생활, 또 놀이, 또 감각의 어려움을 충분하게 잘 통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서 감각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작업 치료로 일상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여기서는 가족,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의료, 보건, 재활, 그리고 교육과 복지의 지원이 필요하고요. 최근 들어서는 보조공학이라든지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술을 잘 사용하는 접근도 작업치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협업 구조입니다. 정신사회 건강에서도 이런 어려움들에 대한 작업치료의 접근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점 작업은 꼭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삶의 도중에 우울이나 다양한 정신 증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신경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럴 때 신경의 변화가 오고 또 뇌의 변화가 오기도 하고 수면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과도한 게임에 몰입을 하거나 아니면 한 가지 활동에 지나치게 몰입을 하면서 불균형이 있거나 그렇게 작업적 사용을 충분히 잘 하지 못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외출이 굉장히 빈약해지고 활동이 빈곤해지면서 이 정신사회 건강과 맞물려서 어려움이 악순환을 갖게 돼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성취할 수 있는 강점 작업을 꼭 유지를 하면서 그 작은 성취를 계속 쌓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인식하고 주변에서도 인식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가급적이면 사회적인 참여가 부담스럽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회적 지원을 합니다. 이럴 때 심리사회 그 지원이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곤란하고요. 현재 가능한 부분에서부터 쌓아나가게끔 그렇게 작업치료 접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사회 건강도 협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서 발달장애와 마찬가지로 이 온 가족 또는 가능한 가족 그리고 정신사회 보건 의료도 필요하고요. 또 어떤 다른 의학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과 복지와의 접근은 꼭 함께 필요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AI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또 많은 도움이 되죠. 인공지능과 함께 상담도 한다고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기술의 사용은 참 중요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술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경우가 있는데요. 환경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나의 심신의 장애와 달리
그런 예가 재난이 있다거나 저희는 또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을 저희가 겪었잖아요. 전 지구적으로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무엇을 만드냐면 이 환경과의 소통을 제약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좀 건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조금 더 약한 사람들은 이 환경적인 제한 또는 제약으로 인해서 삶에 영향을 받아요. 못 움직이고 못 나가고 교류를 못 하게 되고 그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작업이 어려워지죠. 생활이 빈곤해지죠. 외부의 외출과 만남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작업 박탈이 일어나는데 이 작업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작업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나빠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업치료는 꼭 이럴 때 영향을 받는 약자들의 작업 박탈을 회복하는 데 큰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역시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그리고 노인분 중에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작업박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협업은 굉장히 다채로웠습니다. 다들 협업을 할 때 가진 공통의 정신들은 그 사람의 건강과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무엇라도 해야 된다 이런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그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협업은 또 한 가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작업치료의 어떤 원리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론을 좀 잘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 작업치료가 서양에서 이제 먼저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서양에서도 쭉 보니 그냥 나의 이 작업 수행이나 작업의 활동의 개수가 많다고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할 때 가운데 이렇게 나로부터 그 환경을 이렇게 관통하는 영어로는 스피리추얼리티라고 되어서 우리가 번역을 영성이라고 하긴 하는데 가치관이라든지 어떤 그 시대 정신 또는 함께하는 어떤 공동체 정신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정신은 나 개인에 영향을 주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내 손으로 하고 내가 하나하나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데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부여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나의 시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느냐라고 하면 장애인이라도 배제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사회적 가치관에서는 내가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사회에 포함되느냐 또 사회가 나를 속하고 있느냐 포함시키고 있느냐라는 이 belonging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가진 가치관을 토대로 나라는 존재는 시간을 뭐랄까 의미 있게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공유하면서 함께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업치료는 약간은 발달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갈 때 내가 하는 내가 하는 활동 수행이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에 조화로움을 만들어 나가고 그 조화로움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제 있는 일이겠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계속 노력하는 것이 작업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작업치료를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병원입니다. 이전에는 상급 병원에서만 작업치료가 많았다면 이제 차츰 2차 병원, 또 1차 병원, 지역의 병원, 한방병원,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그리고 산업재해를 겪은 분들의 산재병원, 그리고 어르신들의 요양병원 이런 곳에 이제 있고요. 그 외에도 의료 기반으로서 1차 보건 의료를 하는 곳에서도 작업치료사가 함께 협업을 하면서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 곳하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방문 재활의 한 일원으로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치매 안심센터 이렇게 빠져 있는데 그런 곳도 있죠. 지역사회에서는 복지관이라든지 주간 야간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에서의 참여를 돕는 경우에 작업치료가 직간접적으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교육기관 같은 경우도 작업치료사가 일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파견되는 곳도 있습니다. 직업재활하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연계하는 그런 작업치료도 복지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방문형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가족 코칭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작업치료는 어디서 실시한다라기보다
어디에서 가능한 제도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작업치료사가 방문하고 또 자기의 지식을 교사나 가족에게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서비스로 가능해야 되는데요. 일단 서비스가 가능한 제도는 현재 가장 많은 것은 건강보험입니다. 재활의학과, 그리고 신경과, 정신과, 그리고 중환자 지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기요양보험에서도 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작업치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와 복지관에서는 사업 단위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육청 사업이나 교육부의 예산을 통해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로는 발달재활 서비스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민간에서는 민간보험으로 실시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업치료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 중에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외국의 서비스는 이 의료에서 일어나는 서비스 재원과 교육에서의 재원과 지역사회의 재원들이 서로 좀 유기적으로 소통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들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가 이제 ADHD로 진단을 받아서 학교 수업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의료에서의 정확한 진단과 재원을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작업치료사가 교육부에 소속된 것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이제 ADHD 아이의 배움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파견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활용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유연한 파견 제도가 앞으로 좀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시간이 되어 가네요. 작업치료를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하려면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작업치료를 내가 안 해봐서 요청하고 싶다, 이러면 좀 곤란하겠고요.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이 어렵다 라고 하는 경우에, 그럴 때 진료를 받게 되시면 의사에게 작업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필요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에 대해서 요청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또 진단이 없는 경우에는 복지관에 상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작업발달이나 감각발달 재활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런 곳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는 질병이 없는 것만 건강이 아니고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강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작업치료는 그 삶의 참여와 수행을 돕습니다. 작업치료가 내 몸과 함께하는 치료라기보다는 나의 일상과 함께하는 치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빗대어 말씀드리면 언어치료는 나의 의사소통과 함께하는 치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작업치료사는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주체성,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여정에서 나의 함께하는 동반자 또는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주체적인 나를 바라보는 것이어서 엄밀하게 작업치료사가 뵙는 당신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또 주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제 학문적인 그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다 건강한 작업을 오늘 하루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